자, 안녕하세요. 전우진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서 외상 관련된 내용들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이 외상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적을 죽이기 위해서 살상무기를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이 살상무기를 이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질병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외부의 물체가 관통하거나 혹은 타격해서 손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 외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시간 내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응급의료 체계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자, 외상학의 시작과 발전이라고 써져 있지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응급의료 체계의 시작과 발전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외상과 전쟁 그리고 응급의료 체계는 하나의 역사적 흐름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역사가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서. 자, 전쟁과 외상응급처치를 보실 건데, 자, 1861년도부터 1865년대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외상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을 지시 내렸어요. 왜? 이 전쟁에 다쳐서 버려지는 군인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다치면 그때서는 이 남북전쟁에서는요, 이 전쟁에서 다치거나 뭐 총에 맞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단순하게 치료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혹은 이송에 대한 지침, 사망에 대한 지침, 이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브리엄 링컨이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지침을 만들어라, 외상 매뉴얼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때부터 이 군대에 있는 군인들이 부상을 당하게 되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제공받게 되고 적절한 중증도 분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야전병원이나 일반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게 되어진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뭐가 늘어났느냐? 생존율이 늘어난 거죠. 생존율이 향상되면서 뭐가 좋아졌을까요? 군인이니까. 다시 훈련시켜서 신병을 받는 것보다 원래부터 숙련된 병사를 다시 원상복구시켜서, 그러니까 회복시켜서 정대체에 내보낼 수가 있겠죠.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요, 지휘부나 혹은 그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생명학적으로 봐도, 의학적으로 봐도 환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된 거잖아요. 그래서 외상응급처치, 현장에서의 응급처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시기가 이 남북전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 사진 같은 경우도, 자, 이때는 이제 앰뷸런스가 없으니까 마차를 이용해서 환자를 보냈겠죠. 여기는 응급처치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참 의학이라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전쟁에 의해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정말 큰 발전을 많이 해왔고요. 여기에 이제 당연히 외상과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됐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단긴덧대 혹은 견인부모 같은 것들도 다 외상의 그 전쟁에서 쓰여진 전쟁에서 처음 쓰여지고 효과가 입증된 장비들입니다. 응급구조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전쟁에서는 뭐가 발생됐었냐?
최초로 항공위성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이 그 헬기를 이용한 항공위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죠.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외상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전쟁을 통해서 급격하게 이 외상 처치학이 발전되었고 대부분의 이론과 개념이 이때 확립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마무리되고 난 후에 미국에는 어떠한 기관이 있었냐면 아메리칸 컬리지 오브 서전스라는 ACS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커뮤니티 on 트라우마라고 해서 COT라는 이 외상위원회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체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협회들이 그 전에 전쟁에서 어느 정도 개념을 이렇게 추스르는 것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확립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개념과 이론, 외상과 관련된 개념과 이론은 이 ACS에 있는 COT에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후에도, 전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진행했었죠. 이 위원회에서는요, 1950년대 미국의 주간, 여러 가지 주들이 있잖아요. 미국 연합국이니까요. 주간 고속도로 체계 발달로 교통사고가 급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1960년도에 하나의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손상을 뭐라고 그랬냐? 이때 이 자동차 사고나 손상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동차 사고로 인한 외상성 손상은 국가적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상을 하나의 질병처럼 표현한 최초의 보고서기도 하고요. 그리고 급속도로 급진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외상 환자가 마치 전염병처럼 수없이 나타나는 이 현상을 이 보고서에 표현한 거죠. 이 보고서를 근간으로 뭐가 만들어졌냐면 1960년대 도로안전법에 의해서 조금 지고 가겠습니다. 도로안전법에서 응급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외상책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 무엇을 예로 들게 되냐면 자동차를 예시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안전법이라든지 뭐 교육법이라든지 하면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이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이라고 하면서 닛사라는 이 단어가 자주 보였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 응급의료 서비스 자체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외상의 체계도 교통사고 때문에 발전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 외상체계나 응급의료체계의 기반은 전쟁으로부터 미국의 남북전쟁으로부터 이어져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쳐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을 진행되면서 항공위성이라든지 혹은 적극적인 처치들이 개념화되었고 이 아메리칸 컬리지 오브 서전스라는 곳 그리고 이 협회 안에 있는 더 커뮤니티 온 트라우마라는 위원회에서 완벽하게 개념화하고 이론화하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안정적인 미국에서는 안정적이겠죠. 우리나라는 아니겠지만 1900 전쟁이 다 끝나고 난 후에 급속도로 산업화되는 이 미국의 상황에서 주간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이제 전북
경북이랑 전남이랑 충북이랑 이렇게 이어지는 고속도로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서 교통사고들이 일어나고, 이 교통사고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니까 산업이라는 건 물류의 이동이잖아요. 물류 이동이 많아지니까 교통사고가 많아지고, 이 교통사고가 많아짐에 따라서 뭐가 발생한 거예요? 교통사고는 사람이 운전하니까 환자가 많이 발생한 거죠. 환자가 많이 발생했으니까 이게 마치 전염병처럼 여기저기 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8개가 넘는 주가 있잖아요. 그 주에서 이 주에서 계속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가 발생하니까 이게 마치 전염병처럼 보이더라라는 이런 보고서가 나옴에 따라서 EMS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근거로 도로안전법에서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의 신설과 응급의료 서비스 시스템 개발을 의무화하였고요. 이 시기에는 인체 손상을 예방하는 것도 이 미국에서는 핵심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안전장치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안전벨트, 1968년도에 모든 자동차 안전벨트의 의무화.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 안에 안전벨트를 무조건 설치하라는 것이 이제 1968년도에 의무화되었고요. 1969년도에서는 에어백도 만들어졌고, 1세대 에어백이겠죠. 그 다음에 1975년도에는 이제 모터사이클에서의 그 헤드 인전, 머리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헬멧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응급의료 체계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됐다는 것을 잘 몰라요. 요거는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네, 그 학생들 중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언급하시는 교수님들도 별로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응급의료 체계 EMS 시스템이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들은 상식적으로 응급구조사라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현대 응급처치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응급처치가 우리 지금 현대에는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라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TLS 그리고 PHTLS,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외상에서는요, 뭐 신장학적으로는 ACLS가 있죠. 여러분들 많이 배우실 겁니다. ACLS가 있습니다. 뭐 소화 같은 경우에는 P가 있는 거고, 그죠? 기본적인 거는 B가 있는 거고요, 그죠? BLS가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안 하고, 이거는 이제 외상과 의료 서비스가 외상에 의해서 발전되었으니까, 이제 그리고 요번에 주제가 외상과 의료 체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좀 다뤄볼까 합니다. 다른 뭐 ACLS 같은 것들은 차후에 이야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 현재에서는요, ATLS하고 ACLS가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크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라고 해봐야 뭐 요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소생술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조금 차이점이 나는 게 뭐냐, 환자의 상태가 전문 외상처치술에서는 병원 내에서 치료가 가능한지, 병원적 외상처치술에서는 여기는 현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병원에 이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적절하게 처치할 수 있는 병원을 내가 선정해서 빠르게 이송한다 라는 것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TLS는 환자를 받았을 때 이 환자가 우리 병원 내에 있는 시스템, 장비, 인력으로 충분하게 치료가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경우에는 그냥 내원시켜서
그 밑에 있는 단계에 적절한 처치를 제공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 환자는 우리 병원에서 수술할 수 없다, 처치할 수 없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야 되는 겁니다. 요것만 좀 다르다, 상이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들, 왜 ATLS하고 PHTLS가 실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라고,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평가 처치 다 똑같죠. 뭐 반응 반지하고 처치 공간 확보하고 장비 준비하고 중증도 분류도 실질적으로 ATLS도 합니다. ATLS는 병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PHTLS는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죄송합니다. ABCDE ABCDE 순서로 1차 평가와 1차 소생술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2차 평가와 여러가지 필요한 감시 장비들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서 얘기했던 다른 점 얘기를 했었죠. 환자 전원의 필요성 고려, 환자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다른 병원에 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 치료까지 우리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으면 이 환자를 수술을 하든 수술하고 입원시키든 입원시키고 퇴원시키든 뭐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병원 내에서 내 병원 내에서, 내가 속해 있는 병원 내에서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별다를 건 없어요. 뭐 심전동 감시부터 해서 쭉 다 모두 다 ACLS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PHTLS 볼 겁니다. 이거는 ATLS였죠. 자, 지금 뭐가 없어졌는지 보셨나요? 다시 한번 할까요?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자, 뭐가 없어졌을까요? 동맥혈 가스 분석, 환자의 중증도 및 신속한 이송 결정, 그리고 최종 결정. 현장에서는요, 환자를 수술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동맥혈 ABJ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전원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현장에서는 빠르게 무조건 병원으로 가야 되니까요. 이 세 가지만 변경되면요, PHTLS가 되는 겁니다. 거의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ATLS하고 PHTLS는 단순하게 요 차이입니다. 모두 다 동일한 순서대로 가는 거고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의 응급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외에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외상응급처치, 외상응급처치하고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그 응급의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응급의료 체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팀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시경법이라든지 혹은 여기 이제 DMAP이라고 있네요, 그죠? 디지스터를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수술을 하는 거라든지 혹은 뭐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 트라우마 평가에 관련된 내용들, 여러 가지 전문팀들이 전문 교육들이 따로 있습니다. 스킬을 배우는 것도 있고요.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러한 전문적인, 지금 앞서서 설명했던 이 여러가지 베스트라든지 팀이라든지 뭐 디맵 같은 경우에는 다 의료인만 받을 수 있는 외상처치들입니다. 근데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들은요,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는 외상처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요.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요것도 앞서 얘기했던 그 ACS 협회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열과 관련된 일반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 이유는 현재 외상에서 출혈로 인한 사망이 30%에서 4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3분의 1이 외상 상태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까지 구급대원이 도착하는 시간 내에 환자가 심각한 상태로 악화되어 현장 도착 후 적절한 처치를 제공하더라도 악화된 환자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내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신고받고 사고 나고 난 후에 2분, 3분 내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주변의 방관자인 일반인들 교육해서 즉각적인 대응자, 처치자로 전환하고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고자 한 겁니다. 이것이 스타트업 브리드라는 지열법과 관련된 일반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뭐랑 비슷하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심폐소생술과 비슷합니다. 정말 유사하죠.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도 심전증 환자가 일어났어요. 발생됐어요. 여러분이 발견했죠? 신고를 해요. 그리고 내비두면 환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는 점점 악화될 거니까요. 이것도 스타트업 브리딩이라는 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고 멍하니 환자만 지켜보고 있는 순간에 환자는 점점점 좋지 않은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급대원이 도착하게 되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라서 적극적인 처치를 하더라도 사망한다. 그래서 이게 마치 심폐소생술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안타깝게도 이 스타트업 브리드라는 이 교육은요,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 브리드라는 이 지열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구책 사업을 하시는 여러 분들에게 관련된 내용들을 좀 어필을 할까 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열법을 스텝을 해가지고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좀 감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외상과 응급의료처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진행을 했으니 이제 응급의료처에 관련된 미래 어떻게 변할까, 외상과 응급의료 체계는 어떻게 변할까 라는 이런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